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모 대기업 회사의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같은 제품을 방문 관리하고 있는 50대 초반 여성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하늘나라로 떠난 지 올해로 7년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의 가장이에요. 평생 일이라고는 결혼하기 전에 했던 것이 다였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딸린 식구만 셋이나 되다 보니 사랑하는 남편이 떠났음에도 마냥 슬퍼할 시간이 없더군요. 식구들을 먹여 살릴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게다가 저는 몸이 아프신 홀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살고 있는데요. 그 병원비도 솔직히 만만치 않거든요. 거기에 당시 저희 아이들도 돈이 많이 필요한 중학생, 고등학생이었는데 가진 거라고는 월세 보증금이 다였던 저는 앞으로가 참 난감했어요. 솔직히 무섭더라고요. 내가 내 가족들을 지킬 수 있을지. 겉으로는 씩씩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늘 불안에 떨었는데 그래도 스스로를 몰아붙이며 닥치는 대로 주방 설거지부터 배달 일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다행히 지금 하고 있는 코드 일이 그나마 제 적성에 맞는지 처음부터 재미가 있었는데 그것도 나름 극복해야 하는 숙제가 있었죠. 보통 그런 제품들은 남의 집과 사무실 같은 곳에 있잖아요. 그러니 매일 남의 집과 일터를 드나들며 제품을 닦고 필터를 가는 그런 일을 해야 했는데 특히 남의 집을 방문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물론 지금은 이것도 제 일에 있어 재미 중에 하나가 되었는데 그때는 숫기가 없어 그랬는지 초인종을 누를 때마다 심장이 튀어나올 정도로 긴장하곤 했었죠. 지금 생각하면 이젠 추억이 된 이야기지만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신입 코드가 들어오면 그날의 제 모습이 자주 떠오르곤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나름 베테랑이 되어 제 일을 즐기고 있는데요. 누구 집은 어디 블로그나 잡지에 나올 것 같이 잘 꾸며진 집도 있고 또 누군가의 집은 귀여운 강아지나 고양이가 있기도 한데 이젠 얼굴을 익히고 친하게 인사와 근황 이야기를 나누는 고객님들이 많아져 마치 아는 집에 놀러 가듯 즐겁게 일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도 잘 꾸며지긴커녕 청소나 정리도 안 된 어수선한 집에 갈 때도 많은데 그 중에 가장 고역은 진상 고객님이 집을 방문할 때죠. 어찌나 시비를 걸고 사람을 괴롭히는지 곤란한 일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리고 그럴 때면 역시 남의 돈을 번다는 건 어려운 일이라는 걸 새삼 깨닫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일을 가능하면 평생 하고 싶어요. 일이 좋아서도 있지만 저는 제 일을 하면서 평생 잊지 못할 큰 감사한 일을 겪었거든요. 어찌 보면 남들에게도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인데 제가 이 사연을 쓰게 된 이유도 그 일 때문이에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제 반쪽을 잃고 시작한 이 일이 저와 제 가족을 다시 살 수 있는 희망을 안겨줬는데 지금부터 저희 가족에게 일어난 놀라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랑 남편은 택배 일을 하다가 우연히 알게 되어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남편은 택배 기사였고 저는 택배 대리점 직원이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꽤 오랫동안 택배 일을 했는지 나이가 다른 기사님에 비해 어렸는데도 짬밥이 있어 보였는데 저는 신입이었죠. 지금 계산을 살짝 해보니 남편을 만나 결혼하기까지 2년이 채 걸리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속도 위반을 했냐 의심하신다면 그건 아닙니다.
제가 남편을 너무 좋아했고 또 의지해서 하루빨리 남편과 결혼을 하고 싶어 졸랐거든요. 그도 그럴 게 저는 당시 고아나 다름이 없었는데요. 저희 엄마는 제가 고등학교 때 지병인 심장으로 세상을 떠나시고 아빠는 제가 20살이 되는 해에 일을 하시다 현장에서 사고로 하늘에 있는 엄마 곁으로 가셨어요. 게다가 마음 아프게도 남동생까지 아빠가 돌아가시고 3년 만에 오토바이 사고로 잃게 되었는데 그렇게 가족 모두를 잃으니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삶에 미련이 없다는 게 그토록 무덤덤하고 무섭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쁜 생각도 많이 했는데 그때 저를 붙잡고 또 함께 있어준 사람이 제 친구였어요. 그 친구와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함께 했는데 저에겐 지금까지도 자매 같은 그런 존재죠. 그리고 그 친구가 도저히 저를 혼자 두지 못하겠다고 해서 저는 한동안 그 친구네 집에 신세를 지게 되었는데요. 감사하게도 친구네 부모님과 친구의 언니가 저를 아주 흔쾌히 받아주셨어요. 정말 가족의 일원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셨죠. 그리고 친구의 아빠의 권유로 택배 대리점에 취직하게 되었는데 솔직히 내키진 않았어요. 일이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당시엔 눈을 뜨고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친구 아빠는 저에게 효진아, 아저씨 말 잘 들어. 아무리 힘들고 살기 싫어도 남들처럼 자고 일어나고 일하고 먹고 그렇게 살다 보면 다 사라진다. 지금은 네가 너무 힘들지만 하루하루 조금씩 힘을 내다 보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 그러니까 힘들어도 못해도 상관없고 실수해도 상관없으니까 해봐. 라며 취직을 강력하게 추천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거절할 수 없었어요. 제가 그 집에 신세를 지고 있는데 싫다는 소리를 할 수 없죠. 그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첫 출근을 했는데 세상사 기가 막히게도 그곳에서 제 반쪽을 만난 거 있죠. 그리고 저는 지금도 남편과 처음 만났던 그날의 기억을 또렷이 기억하는데요. 아가씨가 새로 들어왔네요. 반가워요. 저는 한철호 기사라고 해요. 앞으로 잘 부탁해요. 그리고 이건 배지밀인데 선물로 줄게요. 맛있게 먹어요. 남편은 첫 인상부터 에너지 넘치고 밝은 사람이었어요. 처음 봤을 때는 몰랐지만 자주 보다 보니 인상도 좋고 생긴 것도 멀쩡한 게 금방 친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대리점에 올 때 왜인지 매일같이 저에게 간식을 사다가 줬는데요. 나중에 제가 남편한테 그때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 제가 하도 애 같아서 간식을 사주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덧붙이길 그리고 보면 몰라? 꼬시려고 그랬지? 라고 했는데 그때는 벌써 우리가 결혼을 약속한 연인 사이였기에 저는 그냥 크게 웃어버렸죠. 남편의 그런 큰 그림이 있었는 줄 모르고 제가 보기 좋게 넘어간 게 어이가 없으면서도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제 기억 속 당시의 남편은 천연덕스럽게 그런 티도 하나 내지 않고 저에게 초콜릿이나 빵, 곰돌이 젤리 같은 걸 사다 주면서 이렇게 말하곤 했는데요. 내가 편의점에서 라면이랑 삼각김밥 사 먹는데 효진 씨 생각이 나더라고. 막내 동생 같아서 사주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맛있게 먹어요. 저렇게 말하면서 먹을 것을 주는데 저 남자가 나한테 관심이 있어 그렇구나. 저는 알지 못했죠. 그냥 오지랖도 넓고 인정도 많은 사람이구나. 뭐 그 정도로 생각했는데 심지어 남편은 외동이라 동생이라곤 반려동물조차 없었던 거 있죠. 지금 생각하면 자기는 아니라고 했지만 연애의 고단수였던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남편한테 푹 빠져버렸어요. 또 한 번은 제가 퇴근 후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서 계산을 하는데 그 사람을 딱 마주치게 되었고, 늘 저에게 애들이 먹을 것 같은 음식만 사주던 남편 눈에 제가 이미 계산까지 마친 맥주가 떡하니 보였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저도 미성년자가 아닌데도 괜히 뜨끔하더라고요. 그 기분이란 마치 학교 다닐 때 학생부 선생님한테 걸린 그런 기분이었는데, 그런 이상하고 어색했던 날은 그 이후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어요. 조카 삼촌 같았던 남편과 제 관계가 어른 대 어른으로 변하기 시작했고, 처음으로 치맥을 하던 날엔 남자 대 여자가 되면서 저희 두 사람의 진짜 시작이 되었어요. 게다가 가족을 잃은 상처가 있던 저에게 남편의 존재는 그야말로 구세주나 다름이 없었는데, 남편은 제 사정을 모두 알고 더 마음을 써주는 착한 사람이라 제가 더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저는 혼자니까 세상 물정도 모르고 남편과 하루빨리 가족이 되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프로포즈도 제가 먼저 했죠. 그리고 내친 김에 남편 집에 인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했는데, 그때 시어머니를 뵙고 더 결혼에 대한 확신이 섰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엄청 따뜻하게 맞아주셨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시장에서 조그맣게 과일 장사를 하고 계신다며 여러 종류의 과일을 정성껏 깎아주셨는데요. 제가 친구 집에서 신세를 지고 있다는 걸 아시고는 감사한 분들이라며 제일 좋고 비싼 과일을 손수 챙겨주시는 마음씨가 좋은 분이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김치며 여러 반찬 같은 음식도 싸주셨는데 저런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남편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남편과 둘이 아닌 시어머니랑 셋이 살고 싶었는데요. 아, 시어머니는 당신 나이 26에 과부가 되신 상처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가족을 잃고 힘든 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는데요. 시어머니는 당신 남편이 4살이었는데 막막하셨다고 그날의 기억을 말씀하셨어요. 대신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서 그나마 위안이 되었는데, 그건 저희 시어머니 생각일 뿐 시어머니의 시어머니, 그러니까 남편의 할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모양이었어요. 당신 아들 잡아먹은 기가 센 여자라며 그렇게 구박하고 모진 시집살이를 시키셨다고 했는데, 다행히 남편의 할아버님은 인자하시고 좋으신 분이라 저희 시어머니를 많이 챙겨주시고 감싸줬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왜 그렇게 좋은 사람들은 빨리 떠나는지, 무리해서 일을 하시던 시할아버님은 과로로 세상을 떠나게 되셨고, 시아버님이 계실 때는 그나마 생활에 불편함이 없이 살던 집은 금방 가세가 기울어져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먹성 좋은 아들은 계속 배가 고프다고 하고, 그때부터 정말 먹고 살기 위해 못난이 과일을 싼 가격에 사서 시장 길바닥에서 팔기 시작하셨다고 했는데요. 지금 생각하니 시어머니와 저의 인생이 많이 닮은 것 같네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봤던 걸까요? 저는 남편도 너무 좋았지만 시어머니가 너무 좋아 결혼하면 무조건 시어머니랑 셋이 살고 싶었고, 남편에게도 이런 제 마음을 이야기했는데 남편이 황당하다는 듯 크게 웃던 기억이 나네요. 다른 여자들은 무조건 싫다고 할 이야기를 저는 거꾸로 무조건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 남편이 그랬어요. 효진이, 너는 진짜 청개구리 같아. 남들이 좋다는 건 싫다고 하고 남들이 싫다고 하는 건 좋다고 하잖아. 진짜 특이한 거 알아? 라고 호탕하게 웃었는데 나중엔 살해에 걸려 캑캑거리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홀 어머니를 기꺼이 모시겠다는 저를 남편이 싫어할 리는 없었고 흔쾌히 그러자며 나중엔 저에게 고맙다고 했는데 그렇게 한꺼번에 둘이라는 가족이 생기니 저는 무척이나 행복했어요. 다시는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아 나쁜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랬던 제가 매일같이 웃고 떠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바빴던 남편보다 시어머니와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시장 사람들이 어미오리야 새끼오리 같다며 저희 고부 사이를 부러워하셨어요. 급기야 남편은 자기보다 시어머니를 더 좋아하는 것 같다며 약간은 심통이 난 얼굴로 자기가 좋아서 결혼한 거 맞냐고 물어보기도 했는데 저는 망설이지 않고 바로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둘 다 좋아서 결혼했지. 자기가 아무리 좋아도 시어머니가 이상하면 내가 무서워서 어떻게 결혼을 해? 그리고 애당초 시어머니가 너무 좋아도 같이 한 이불 덮고 살 남자가 싫으면 그 결혼은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전부 자기가 좋아서 그렇다고 볼 수 있지. 남자가 별걸 다 질투해. 남편은 제 말에 자기가 언제 질투를 했냐며 입이 삐죽 나왔는데 그 얼굴이 개구장의 아들처럼 보여서 사랑스러웠어요. 아무래도 그때는 신혼이라 제 눈에 콩깍지가 제대로 쓰여있던 때였는데 그러니 그렇게 짧은 연애를 했음에도 결혼하고 싶었겠죠. 게다가 결혼할 당시 제 나이는 25살, 많이 어린 나이였는데 당시 남편의 나이는 29살로 어린 나이였어요. 그러니까 궁합도 보지 않는다는 4살 차이였는데 그래서였을까요? 저희는 연애 기간이 남들에 비해 짧았지만 죽이 척척 맞는 사이 좋은 부부였죠. 그리고 둘 다 살림이 넉넉하진 않았기 때문에 소박하게 시어머니까지 세 식구가 똘똘 뭉쳐 살았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시집 오고 집안에 온기가 도는 것 같다며 저더러 복덩이가 굴러왔다고 예뻐해 주셨어요. 다른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그렇게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이라고 했는데 저희는 처음부터 달랐죠. 누가 보면 친엄마냐고 얘기할 정도로 시어머니는 저에겐 그냥 엄마 그 자체였는데요. 그때는 저도 고등학교 때 헤어진 엄마를 다시 만난 기분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결혼하면서 제가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어차피 아이를 빨리 갖고 싶었기에 일에는 미련이 없었죠. 일단 그보다 시어머니가 과일 가게 일을 혼자 하고 계셔서 그걸 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요즘 여자들이라면 어떡하든 경력이 단절될까봐 일을 그만두지 않으려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 가게 일을 도와드리고 살림하는 게 너무 재밌고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주부도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자발적인 전업주부가 되었는데 일을 그만두고 반년 정도 지났을까? 큰애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남편도 시어머니도 어찌나 좋아하든지 제가 두 사람한테 대단한 일이라도 해준 것 같은 뿌듯함마저 느껴졌는데요. 그렇게 첫째 딸이 가족의 축복을 받으며 태어났어요. 그리고 3살 터울로 아들이 태어나면서 저희는 5 식구가 되었고 집이 아주 가족으로 꽉 찬 느낌이었는데 확실히 두 아이가 태어나니 셋이 살던 집이 좁게 느껴졌죠. 하지만 저는 아무런 불만이 없었는데 남편은 달랐던 것 같아요. 화장실도 하나 더 있어야 되지 않냐고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자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러지 말자고 할 걸 후회가 남네요. 이사를 가면 당연히 남편이 그만큼 힘들고 무리를 해야 하는데 철없던 저는 남편의 말이 반가워서 뛸 듯이 기뻐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자기만 믿으라고 했고 그날 이후 무리해서 집을 산 탓에
대출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만 했는데요. 그런 남편이 짠하면서도 저는 가장으로 든든하고 고마웠어요. 남편이 고생하는데 그걸 말릴 생각도 하지 않고 뒤에서 고마워만 하고 있었다니. 제가 생각해도 제 자신이 이기적이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애들이 커가면서 남편은 남편대로 저는 저대로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고생도 남편이 하는 고생도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이니 당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세상엔 당연한 게 하나도 없는데 저는 그저 남편이 힘들게 번 돈을 아껴 쓰고 모으는 것이 제 일이라고 생각했죠. 물론 그것도 아내의 역할이긴 하니 맞긴 하지만 남편이 일해서 돈을 가져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역시 고마운 부분인데 남들도 그렇게 사는 줄 알고 저는 점점 저도 모르게 무심한 아내가 됐어요. 그리고 남편이 떠나고 남편의 빈자리를 매일같이 느끼면서 그동안 남편이 가족을 위해 얼마나 수고스럽게 열심히 일했는지 알게 되었는데 제가 너무 남편의 고생을 몰라준 것 같아 너무 미안하고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빨리 그걸 알았다면 남편에게 수고한다, 고맙다 이런 말을 많이 해줬을 텐데 제가 너무 부족한 아내라서 그런 걸 미처 몰랐고 두 아이를 키우면서 저 역시 정신없이 바빴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되셨어요. 시어머니는 괜찮다고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셨지만 저에게 시어머니는 친정엄마와도 같은 분이라 여간 마음이 쓰이는 게 아니었죠. 혹여 암이라고 하는데 잘못되는 게 아닐까. 암 진단을 받고 일주일 동안은 매일 울면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도 많이 놀란 눈치였는데 제가 너무 무서워하니 겉으로 잘 표현도 하지 못했죠. 솔직히 누구보다 제가 남편의 마음을 알아줘야 했는데 저는 제가 슬프니 그런 것도 신경 쓰지 못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내가 뭐 내일 당장 죽냐? 그만해. 누가 보면 내가 아니라 네가 유방암인 줄 알겠다. 엄마 괜찮아. 엄마 오래 살 거야. 라며 씩씩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더 치료에 열심히 하셨어요. 수술에 항암에 병원비도 많이 나왔는데 시어머니가 먼저 저희 부부와 상의도 하지 않으시고 가게를 정리하셨더라고요. 당신 병원비는 당신이 해결하고 싶다며 최대한 저희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셨는데 저는 그 마음이 감사하면서도 죄송했어요. 어쩌면 그래서 남편이 더 무리하면서까지 일을 하려 했던 것 같았는데 자는 시간도 줄여가며 그렇게 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산 세월도 길었는데 13년 정도 그런 생활을 하니 그때도 남편이 고생한다는 건 알고 있어도 남편의 수고가 무뎌졌는데 애들도 많이 커서 저도 그때는 애들 학원비랑 시어머니 약값이라도 벌려고 파트타임과 집에서 부업을 했어요. 솔직히 저 역시 집에서 일을 할 뿐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잠까지 줄이며 일을 했는데 그래서 내심 남편이 고생하는 만큼 저도 고생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둘 다 말은 하지 않아도 서로 고생하는 걸 알아준다고 생각하며 지냈는데 그러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남편이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옮겨졌지만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믿을 수 없었죠. 그래서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어요. 신종 사기도 가지가지 한다며 아니라고 현실을 부정했는데 경찰이 저한테 사기를 칠 리가 없었죠. 사인은 남편의 졸음운전이라고 하는데
다행히 상제 운전자들은 크게 다치진 않았다고 했어요. 대신 남편이 몰던 차가 화물차라 그 영향으로 연쇄 추돌 사고가 일어나 사건이 복잡했는데 나중에 남편이 피해를 줄이려고 핸들을 과도하게 꺾는 바람에 추락사고가 일어났다며 사고 경위를 자세히 말해주셨어요. 그 덕에 저는 매일같이 남편이 추락하는 걸 옆에서 보는 악몽에 시달렸는데 저는 제가 남편을 죽음으로 내몬 사람 같아 제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정신도 온전하긴 힘들었는데 생각해보세요. 친정 식구들 모두 잃고 남편까지 먼저 하늘나라에 보냈으니 제가 제정신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당신도 속이 말이 아닐 텐데도 제가 잘못될까 한시도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셨어요. 화장실에 조금이라도 오래 있으면 놀라서 뛰어오셨고 위험한 게 많은 주방엔 근처에도 오지 말라고 하셨는데 성하지도 않은 몸으로 저와 아이들을 챙기는 시어머니를 보니 그제야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었어요. 저야말로 저러다 시어머니까지 무리해서 잘못되면 어쩌나 겁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후 죄송하지만 시어머니에게 아이들과 집안 살림을 맡기고 저는 밖에 나가 일자리를 찾아다녔는데요. 그나마 시어머니가 계시니 집안 걱정 없이 밖에 나가 일을 할 수 있었어요. 다행히 시어머니가 수술과 항암이 잘 되어 조심만 한다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셨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상황적으로 제가 돈을 벌어야 했거든요. 물론 그때도 저는 시어머니에게 절대 무리하지 마셔라. 어머니까지 잘못되면 저는 미쳐서 못 산다고 신신당부하며 밖에 나가 일을 했는데요. 그도 그럴 게 남편이 졸음운전으로 낸 사고 합의 때문에 집까지 팔아야 했거든요. 그리고 손에 쥔 돈이 그닥 많지는 않아서 방 2개 딸린 10년도 넘은 빌라 월세에 이사를 왔는데 아이들도 크니 무조건 돈이 있어야 했어요. 시어머니도 많이 호전되긴 했어도 완치 판정을 받은 게 아니니 그것도 불안했고 집이 이렇게 됐다고 애들 보고 공부하지 말라고 할 순 없으니 저는 미친 듯이 돈을 벌어야 했죠. 그때도 정말 미안하게도 저를 많이 도와줬던 친구가 갚지 않아도 된다며 돈 2천만 원을 주기도 했어요. 물론 저는 그 돈을 받지는 않았지만 대신 그 친구의 마음을 차고 넘치게 받았죠. 친구는 그때 울면서 저한테 너는 왜 그렇게 박복해? 전생에 무슨 짓을 했길래 너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냐고. 진짜 너만 생각하면 속상해 죽겠어.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남들처럼 좀 잘 살면 안 돼? 라고 하는데 친구의 진심이 너무 느껴져서 저도 모르게 미안하다고 말한 거 있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고마운 친구인데 친구는 그래서 친이모도 아니면서 저희 아이들에게 이모를 자처했어요. 당시 친구도 결혼해서 아이들이 있었는데 방학 되면 저희 아이들까지 데리고 휴가를 다녀오는 등 제가 못하는 걸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게다가 제가 일을 하고 있으니 시어머니 병원을 모시고 갈 수가 없었는데 그럴 때면 친구가 저희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왔고 저희 시어머니가 정말 좋은 친구를 뒀다며 저에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친구 칭찬을 하셨는데 제가 태어나 가장 잘한 일이 그 친구를 제 옆에 둔 거라고 너스레를 떨었죠. 그렇게 팍팍하고 쪼들린 생활을 1년 넘게 했어요. 그 사이 한 6군데 직장을 옮겼는데 말이 좋아 직장이지 이 가게에 저 가게를 옮겨 다녔죠. 그런데 그런 것도 텃세가 장난이 아니라 힘들었는데 제가 또 살림만 하는 사람이라 손이 빠르지 않으니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우연히 아시는 분 소개로 지금의 코드 일을 하게 되었고, 감사하게도 이 일은 금방 익숙해졌는데 나름 적성에 맞더라고요. 그리고 일이라는 게 하면 할수록 는다고 일도 손에 있고 손님들과 대화 스킬도 좋아지니 일이 한결 수월했는데, 제가 또 한 꼼꼼한 성격이라 고객님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 그렇게 한 회사에서 3년 넘게 일을 하니 그때부터는 많은 경력도 아닌데 제가 베테랑이 된 기분까지 들었고, 또 그만두신 분들 지역까지 커버하며 나름 저희 사무소에서 도움이 되는 인력으로 자리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말로만 듣던 평창동에 정수기 필터 교체 및 점검을 나가게 되었어요. 어쩐지 그 동네에 있는 집들 방문은 묘하게 더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대다수 큰 주택에는 일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럴 때마다 이런 집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분명히 돈 걱정 따위는 하지 않고 살겠지? 라는 엉뚱한 생각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방문한 대저택에서 놀라운 일을 겪게 되었어요. 그 집은 제가 두 번째로 가는 거였는데 대문 초인종을 눌렀을 때 웬 남자 목소리가 나더라고요. 전에는 연세가 좀 있는 아주머니가 응대를 해주셨는데 난데없이 남자 목소리가 나오니까 저절로 긴장이 됐어요. 아무래도 여자분보단 남자분을 응대하면 더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란한 기계음과 함께 대문이 열리고 저는 마당을 지나 그 집 현관 앞에 섰는데요. 곧이어 문이 열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놀라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유는 문을 열어준 남자가 제 죽은 남편과 똑 닮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는데, 이건 뭐 비슷하다고 말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똑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저도 모르게 떨리는 목소리로 여보? 라고 말했고, 제 말에 당황한 그 남자는 눈만 깜빡이며 경황 없어 했는데, 그 남자는 저를 모르는 눈치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저는 남편이라고 인지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펑펑 오열하기 시작했고, 모든 것이 꿈인 것 같았는데요. 아니, 꿈이라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람이 꿈을 3년 넘게 꾸진 않을 테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였는데, 한참 동안 황당하다는 듯 저를 꽤나 불쾌하게 보던 그 남자는 일단 들어가서 차분하게 얘기를 하자고 하더군요. 저기 죄송한데 저를 아세요? 좀 전에 저한테 여보라고 하셨죠? 그런데 저는 그쪽을 오늘 처음 봐요. 물론 제 와이프는 그쪽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생겼고요. 아니, 혹시 성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제 남편 이름은 한철호인데. 한철호 씨요? 죄송하지만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그 남자는 마치 제가 사기라도 치려고 수작을 부린다는 듯 아주 냉철한 말투로 저에게 쏘아붙이듯 말했어요. 당연하죠. 처음 보는 여자가 난데없이 여보라고 하고 당황스럽게 울기까지 하는데 저라도 불쾌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제가 사기꾼이 아니라는 건 증명해야 할 것 같아 핸드폰을 꺼내 남편 사진을 찾았는데, 다행히 카카오 스토리에 올려두었던 가족 사진이 있었어요. 그 사진을 보는데 어찌나 다행스럽던지 저는 냉큼 그 사진을 그 남자에게 보여줬는데, 이번엔 그 남자가 깜짝 놀랬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똑같죠? 나라고 해도 믿겠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정말 아까는 너무 놀라서. 아,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그러실 수 있겠어요. 네. 게다가 저희 남편은 4년 전에 사고로 죽어서요.
제가 정말 많이 놀랐어요. 네? 아유, 이걸 어쩌면 좋아요? 근데 정말 친척이나 뭐 그런 게 아닐까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서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죠?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사진을 하나 찍어서 저희 어머님한테 보여드려도 될까요? 물론 싫으시면 거절하셔도 돼요. 아, 글쎄요, 뭐 사정을 들었으니까요. 그러세요. 그럼 그냥 이렇게 앉아있으면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그 남자의 사진을 찍어 시어머니에게 전송을 했어요. 너무나도 닮은 남자를 만났는데 친척은 아니라고 하고 너무 신기하다고요. 그러자 10분 정도가 지났을까? 그제야 저는 미묘하게 저희 남편과 다른 점을 발견하고 또 목소리도 전혀 다르다는 걸 인지하게 되었는데요.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신기한 경험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며 죄송하다고 그 남자한테 몇 번이나 사과를 했어요. 그러자 그 남자는 괜찮다며 정수기 때문에 오신 거 아니냐고 했는데 그렇게 저는 진정이 덜 된 두 손으로 평소보다 더딘 제품 케어를 하기 시작했어요. 평소라면 이쯤이면 거뜬하게 착착착 30분이면 끝날 일을 그날은 왜 그렇게 손이 떨리는지 죄송하게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고 그때 시어머니 이름으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무래도 제가 보내드린 사진을 보고 놀라서 전화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먼저 아니라고 자세히 보니 많이 닮았지만 미묘하게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려는 찰나 시어머니의 격앙된 말투가 저를 또 다시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거기 어디니? 당장 나한테 주소 보내라. 어머니 진정하세요. 그 애 아니에요. 생긴 게 너무 똑같아서 제가 놀라서 그랬는데 아닌 거 확인했어요. 아니야. 걔 내 아들 맞아. 아이 참 어머니. 저도 어머님 마음이랑 같은 마음인데요. 아닌 건 아니에요. 제가 괜히 사진 같은 걸 보내서. 아니라니까? 걔 내 아들 진짜 맞아. 아닐 리가 없어. 그 사람한테 등에 손바닥 모양의 반점이 있지 않냐고 지금 당장 물어봐. 네? 손바닥 모양의 반점이요?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조금은 황당했지만 그 남자분에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 남자는 어떻게 알았냐고 놀라워했고 저는 시어머니에게 맞다고 시어머니는 그걸 어떻게 아시냐고 물었는데 시어머니가 핸드폰 너머로 울고 계셨어요. 내 아들 맞아. 억울하게 뺏긴 내 아들이 맞다고. 거기 어딘지 당장 얘기해. 내가 지금 당장 내 아들 만나러 거기 가야겠다.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저를 채근하시며 그 집 주소를 보내달라고 안달이 나셨어요. 그러자 그 남자가 메모지에 자기 집 주소를 적어서 전직에 전달해 주는데 일단은 시어머니에게 그 메모에 적힌 주소를 알려드렸죠. 그리고 본의 아니게 일이 커져서 죄송하다고.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어떻게 그 반점을 알고 계실까? 그런 이야기를 그 남자에게 했는데 그 남자는 갑자기 냉수를 마시고 싶다며 정수기 점검이 끝났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서둘러 끝내보겠다고 서두르기 시작했고 그때는 어쩐지 그 남자도 초조한 얼굴 같아 보였는데 30분이 채 되지 않아 저희 시어머니가 도착하셨어요. 얼마나 급하게 오셨는지 신발도 짝짝이에 겉옷도 입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몸도 성하지 않으신 분이 저렇게 오셨다는 게 제가 너무 놀라 일단 제 옷을 입혀드렸죠. 어머니, 이 날씨에 여기로 오시면 어떡해요? 내가 그럴 정신이 어딨어. 근 50년 만에 잃어버렸던 아들을 만나게 됐는데. 네? 50년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 네 남편은 쌍둥이다. 그리고 그때 시어머니가
아이 하나만 부잣집에 데려다주고 돈을 받자고. 뭐라고요? 나는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 죽으나 사나 내 새끼 둘은 내가 지킨다고 그렇게 맞섰는데. 호영아, 엄마다. 엄마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시어머니는 그 남자 얼굴을 보더니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털썩 주저앉아 그 작은 몸을 들썩이며 울기 시작하셨어요. 그때까지 저는 상황 파악이 잘 되지 않았는데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는 건가 혼자 별의별 생각을 다 했죠. 그런데 그 남자도 똑같이 저희 시어머니 앞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이 남자도 사실은 입양된 아이라며 아무래도 자기가 저희 어머니 아들이 맞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도 친부모를 찾으려 많은 노력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결혼하고 사업하느라 정신이 없어 친부모 찾는 걸 포기했다고 했는데 그만큼 자기를 입양해 주신 부모님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 그냥 다 잊고 살자고 생각했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입양되었다는 사실은 혈액형 보고 알았다고 했는데요. 부모님은, 아니 그 집안 식구들은 모두 O형이었지만 자기만 AB형이었대요. 그런데 자기가 어른이 되기 전까지 부모님 두 분이 혈액형을 속이고 계셨다고 했는데 그러다 두 분의 건강검진 기록표를 보고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셨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럴 수 있다며 당신은 A형이고 시아버님이 AB형이라고 했는데요. 저희 남편은 참고로 A형이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어쩌다가 쌍둥이 아들 하나를 뺏기게 되었는지 그 사연을 들려주기 시작했는데 저는 정말 드라마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때도 이렇게 추운 날이었어. 사람들이 날씨가 추우니까 도통 시장에 나오지 않더라고. 나는 과일을 팔아야 애들 밥을 줄 수 있는데 그럴 수가 없었지. 정말 미안하게도 굶는 날도 여러 날 있었다. 겨우 미음이나 보리쌀구에 풀칠만 할 수 있어도 그때는 다행일 때였거든. 근데 어린 네가 그 한밤중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가만 보니 이러면 큰일 날 것 같아 무작정 너를 하나 들고 동네 의원으로 뛰었는데 그 집이 네 할머니가 얘기한 그 집이었어. 돈은 많은데 자손을 못 낳아 애가 타던 집이었는데 의원이라고는 거기밖에 없었거든. 근데 네가 영양실조라고 하는 거다. 어디가 아픈 거면 외상을 하든 사정을 하든 약이라도 쥐어 먹일 텐데 영양실조라니. 그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집에 가봤자 먹을 거라고는 하나 없는데 그냥 다 미안했지. 그때 그 의사 사모님이 나한테 그러더라. 애를 잠깐 맡아주겠다고. 일단 잘 먹이고 잘 키워서 한 1년 뒤에 돌려보내겠다고 했는데 차마 싫다고 못했어. 내가 데려가면 너는 죽을 것 같았거든. 그래서 꼭 1년만 부탁드린다고. 그리고 언제고 내가 와서 내 아들 얼굴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는데 그게 마지막이었다. 내가 거의 매일 너를 보려고 그 집에 갔는데 네 상태가 안 좋아져서 큰 병원으로 옮겼다고 했어. 내가 그런 병원으로 가겠다고 하니 가도 못 본다고 며칠 뒤 자기들이랑 같이 가자고 했는데 그 며칠 뒤엔 사람들이 감쪽같이 사라졌지. 그래서 나는 내 아이를 데리고 도망갔다고 생각했어. 어머니, 그런데 그런 일을 지금까지 말씀을 한 번 안 하셨어요. 그럼 남편도 자기가 쌍둥이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아니, 알지 왜 몰라. 호영이 너도 어렴풋이는 기억이 날걸? 니들이 헤어질 때 나이가 5살인가 그랬으니까. 그리고 호철이랑 나랑 호영이 너 찾겠다고 고생도 많이 했는데 호영이 네 할머니가
너는 벌써 세상을 떠났다고 나한테 애기 무덤도 보여주더라. 거기에 버젓이 네 이름이 적혀 있는데 내가 거기서 뭘 의심하겠니? 마지막으로 봤을 때 호영이 네 상태가 정말 많이 안 좋았거든. 그래서 그게 당연히 넌 줄 알았다. 큰 병원에 옮겨졌지만 거기서 네가 죽었다고 했어. 그리고 아이를 살리지 못한 죄책감에 그 부부가 동네를 떠났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 그게 다 우리 시어머니랑 짜고 친 사기였구나. 그리고 나도 호철이는 아무것도 몰랐기에 우리는 그냥 다 속으로 묻은 거야. 그 어린 게 고생을 많이 해서 철이 빨리 들었거든. 쌍둥이 동생 얘기하면 엄마가 속상해하니까. 우리는 약속이나 한 듯 그렇게 입을 꼭 닫았지. 나도 살려고 아들은 호철이 하나만 있었다고 자기 체면을 걸고 살았어. 근데 네가 이렇게 살아있을 줄이야. 정말 지독한 양반.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하긴 그 즈음에 네 할머니가 어디서 났는지 쌀이며 옷이며 고기까지 사왔어는 그 줄임배를 허겁지겁 채웠다. 그게 나 몰래 너를 보내고 받은 돈일 줄이야. 세상에나 어머니,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나도 그렇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니? 내가 50년 만에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을 만나다니. 하늘이 나를 완전히 버리진 않았구나. 호영아, 너는 어떻게 지냈니? 그 의사네 분들은 잘해줬니? 고생은 안 시킨 거야? 네, 좋은 분들이셨어요. 한치의 의심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저한테 희생적인 분들이셨고요. 다만 제가 입양하라는 걸 알았을 때는 어디 고아원에서 데려왔다고 하셨는데 그런 내막이 있는 줄은 몰랐네요. 그랬구나. 그래도 나는 지금 이 순간 그 양반들이 너무 고맙다. 그 양반들 아니었으면 네가 이렇게 건강하고 잘 지내지 못했을 거잖아. 네 형은 못난 엄마랑 살아 고생을 많이 했거든. 내 정신 좀 봐라. 그래서 너 키워주신 그분들은 어디 계시니? 잘 계시지? 그게 두 분 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먼저 폐혈증으로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못 잊으셔서 일만 하시다 타국에서 심장병으로 돌아가셨어요. 뭐? 아니 어떻게 두 분 다. 연세가 많으시기도 했거든요. 덕분에 자식이라고는 저 하나라 제가 많은 걸 물려받았는데 저는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감사하죠. 정말 저한테 잘해주셨거든요. 그랬구나. 너도 다행이다. 그 사람들이 내 생각과는 달리 좋은 사람들이라서. 그리고 고맙다. 너를 이렇게 잘 키워주셨으니 너무 고마워. 시어머니는 다시는 못 만날 줄 알았던 아들을 앞에 두고 또 한참을 숨죽여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모습에 저도 그 남자, 아니 도련님도 눈시울이 붉어졌는데 다행히 제가 관리할 집이 그 집이 마지막인 터라 저희는 그날 저녁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다 친정에 갔다는 도련님의 와이프, 그러니까 동서가 소식을 듣고 돌아왔는데 그렇게 4명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니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이 자리에 제 남편만 없다는 게 저는 또 혼자 슬펐는데 만약 남편이 이 자리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런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가전제품 코드 일을 하지 않았다면 도련님의 존재 자체를 알 기회가 없었을 텐데 이쯤 되면 남편이 저희 가족을 자기 동생과 만나게 해주려고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하지 않았나 이런 엉뚱한 생각까지도 하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가장이고 돈을 열심히 벌고 있지만 그 수입이 많지도 않았으니 앞으로 시어머니의 병원비와 아이들 교육비와 학비까지
막막하게 그지없었거든요. 온 식구가 저만 의지하고 있는데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적처럼 도련님을 만나고 도련님은 시어머니가 유방암으로 수술에 항암까지 받았다는 사실에 기꺼이 시어머니의 모든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겠다 하더군요. 게다가 저희가 월세살이를 하는 걸 알고 함께 살아도 좋고 그게 싫으면 도련님 명의 아파트가 있으니 거기 가서 살라고 했는데 꿈인가 생시인가 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도련님네 부부는 동서가 선천적으로 아이를 갖지 못하는 탓에 아이를 포기하고 있었다며 저희 애들이 조카인 만큼 교육비 정도는 지원해주고 싶다고 했는데 너무 한꺼번에 제가 끙끙거렸던 문제가 해결되니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리고 저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요. 마음 같아서는 감사하다고 넙죽 다 받고 싶었지만 왜인지 그러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틀을 꼬박 고민을 한 후 저는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에게 이제 고생 그만하시고 이제부터라도 작은 아들 호강 받으시면서 사는 게 어떠시냐고 여쭤봤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시어머니를 도련님 집에 모시고 저희 집과 저희 아이들은 제가 책임지는 게 맞는 것 같았어요. 그렇잖아요. 시어머니와 평생 마음에 묻어둔 자식이지만 저는 정말이지 몰랐던 도련님의 존재인데 이렇게 너무 많은 걸 받으면 저야말로 아무리 죽은 형의 부인이라도 염치가 없죠.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건넸는데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그러셨어요. 네가 나랑 사는 게 힘들어 그러는 거야? 병원비도 있고 늙은이 입 하나 더 있으니 그게 힘들어서?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런 게 아니라 도련님이 감사한 제안을 해주셨는데 제가 뭐라고 그걸 덥석 받을 수 있겠어요. 물론 마음이야 100번 1000번 그러고 싶지만 언제부터 알았다고. 저는 그럴 염치가 없어서요. 하지만 어머니는 말 그대로 도련님 어머니니까 어머니만큼은 그 집에서 호강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는 싫다. 아무리 다시 만난 아들이 좋아도 내가 너랑 함께한 세월이 얼만데. 내가 짐이 돼서 그런 게 아니라면 나는 너랑 같이 있고 싶어. 짐이라뇨. 말도 안 돼요. 저도 사실은 어머님이랑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저보다는 도련님이 어머니를 더 편하게 모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효진아, 나는 너랑 있는 게 제일 편해. 너는 며느리기 전에 내 딸이잖아. 나는 단 한 번도 너를 남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물론 내가 너한테 도움이 되는 존재는 아니지만 너랑 우리 손주들 못 보면 그게 무슨 소용이니? 호영이는 이제 잘 사는 거 알았으니 어쩌다 한 번씩만 봐도 된다. 그래도요. 그렇게 마음에 묻어둔 아들인데. 그런 아들이 잘 살고 있잖아. 나는 그거 하나면 돼. 하지만 내가 당장 너랑 우리 애들을 못 본다고 생각하면 내 몸이 편한들 그게 사는 거겠니? 왜요? 그리고 뭐 우리가 영영 못 보나? 그래도 나는 싫다. 단 하루라도 못 본다고 생각하면 내가 못 살아. 네가 그랬지? 나까지 잘못되면 너는 못 산다고. 나한테 너도 그래. 설마 아직도 그걸 몰랐던 거야?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더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목이 메어와서 더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저 말없이 시어머니를 꼭 안았는데 분명 제가 안아드렸는데 어느새 제가 시어머니 품에 안겨 있더라고요. 그 후 제 복잡했던 머릿속은 깨끗해졌어요. 도련님의 존재를 알아 반가웠고 남편과 꼭 닮은 그 얼굴을 가끔이라도 볼 수 있으니 그걸로 됐다고 생각하며 도련님에게 호의는 감사하지만
제가 더 힘을 내보겠다고 했는데 도련님이 저한테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이라도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형수가 고생하신 것도 있고 제가 감사하고 죄송해서요.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뭐 알고 그랬나요? 그리고 저 고생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제 가족을 지키는 일인데 당연한 일이죠. 저희 형은 진짜 좋은 사람이었나 봐요. 이런 멋진 형수님이랑 결혼을 했다니. 그리고 저는 이미 저희 어머니가 형수랑 떨어져 지내지 못할 거라는 거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파트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아파트에서 저희 어머니 편하게 모셔달라고요. 제가 그 정도 부탁은 드릴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뜻이었어요? 그럼요. 그리고 병원비랑 우리 조카 교육비는 제 가족이라 기꺼이 내겠다고 한 건데 그게 그렇게 부담스러우셨어요? 아, 네. 괜히 저희가 만나자마자 신세만 지는 것 같아서. 그리고 그게 뭐 작은 건가요? 집이랑 병원비랑 교육비면 제 평생의 숙제예요. 그러니까 그 숙제 좀 같이 하자고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데 저한테도 기회 한번 주시죠. 형수, 대신 이 이상은 저도 못 해드려요. 괜찮은데 제가 안 괜찮습니다. 형한테 미안해서 도저히 안 되겠거든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호의호식하고 공부도 원 없이 했는데 지금이라도 형이 하던 거 제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발 하게 해주면 안 돼요? 도련님, 핏줄은 원래 그렇게 닮는 건가요? 아니면 쌍둥이라 그런 걸까요? 도련님은 아닌 듯 맞는 듯 남편과 비슷한 점이 많았어요. 생김새도 그런데 성격이나 마음씨까지 똑같으니 새삼 남편 생각이 많이 났었는데 그렇게 감사하게도 저는 도련님의 호의를 거절할 수 없었어요. 무엇보다 시어머니와 아이들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왜 그렇게 눈물 나도록 감사한지. 그래서 현재까지도 그 감사한 마음을 보답하며 살고 있는데요. 시어머니는 꿈에 그리던 완치 판정을 받으셨고 저는 여전히 제가 좋아하는 가전제품 코디 일을 하면서 집안의 가장으로 살고 있어요. 아이들도 삼촌의 지원금이 조금 있긴 했지만 자기들 힘으로 대학도 가고 장학금도 받고 큰애는 얼마 전 자기가 바라는 대기업에 취직까지 했는데 제가 여기서 더 바랄 것이 없죠. 그리고 동서는 괜찮다고 해도 저희 집에 자주 놀러와 시어머니에게 이것저것 살림을 배우고 있는데요. 그동안 살림 배울 곳이 없어서 전부 아주머니한테 의지하고 살았답니다. 솔직히 그게 다 편할 수도 있는데 동생은 그러고 싶지 않았나 봐요. 자기가 사랑하는 도련님을 위해 예쁘게 살림하며 살고 싶었다며 먼저 저와 저희 시어머니에게 다가와 줬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사실 동서 입장에서는 갑자기 시어머니와 형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는데 반갑지만은 않았을 거잖아요. 그것만 봐요. 동서의 인품이 어떤지 알 수 있는데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 제 주변엔 어느덧 이렇게 좋은 사람들만 가득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하늘에 있는 남편이 자기 마누라 외롭고 힘들까봐 좋은 사람을 제 옆에 데려다 줬나 봐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사랑하고 지켜야 할 이들을 위해 더 열심히 살아갈 생각인데요. 앞으로 남은 제 인생은 아무하고도 헤어지지 않고 오래오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잃어버렸던, 심지어 죽었다고 생각한 가족을 다시 만났던 저희 가족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부디 재미있게 들어주셨길 바라며 저는 긴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늘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래오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